우르르 쾅쾅. 칠흑 같은 밤하늘이 단숨에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핏빛 섬광이 사당의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최 판석의 일그러진 얼굴을 기괴하게 비췄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거친 삼배 그물을 움켜쥐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동생 최만석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귓가를 때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형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버님께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던 가문의 수호신이 아닙니까? 만석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등불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지만 판석은 붉게 충혈된 눈을 부릅뜨며 동생의 입을 틀어막듯 쏘아붙였다. 닥쳐라! 이 멍청한 놈아! 당장 내일이면 저잣거리 wal패놈들이 들이닥쳐 우리 목을 칠 판인데 수호신 따위가 밥을 먹여주더냐? 쌀을 주더냐? 판석의 고함이 끝나기도 전에 사당 구석진 곳 먼지 쌓인 나무 상자 아래서 서늘하고도 비릿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며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보석 같은 눈동자가 스르르 떠올랐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기보다는 마치 달빛을 머금은 옥으로 빚은 듯한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백사였는데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영물답게 그 눈빛에는 인간을 향한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슬픔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뱀은 펜리를 틀고 앉아 두 형제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보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판석은 탐욕에 눈이 멀어 공포마저 집어삼킨 듯 땀으로 범벅이 된 손을 닦으며 그물 자루를 고쳐 쥐었다. 용서하십시오. 조상님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판석은 주문처럼 자기 합리화를 중얼거리며 짐승 같은 기세로 몸을 날려 백사를 향해 그물을 덮어 씌웠고 그 순간 사당의 기와지붕이 날아갈 듯한 천둥 소리가 장렬하며 대들보가 삐걱거리는 비명소리를 질렀다. 백사는 의외로 거칠게 저항하지 않고 그물 속에서 스르르 몸을 뒤틀 뿐이었는데 그 움직임이 마치 흐르는 물처럼 유려하면서도 묵직하여 판석의 손목이 꺾일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그물코 사이로 비치는 하얀 비늘은 번개 불빛을 받아 섬뜩할 정도로 찬란하게 빛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만석은 기이한 현기증을 느끼며 헛구역질을 해댔다. 형님, 이거 놓아주면 안 되겠소? 저 눈을 보시오. 저게 어찌 짐승의 눈이란 말이오. 마치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우리를 노려보시는 것 같지 않소. 만석이 울부짖으며 형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판석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발로 동생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그물을 옥죄었고 백사는 그제야 낮은 쉬익 소리를 내며 입을 벌려 붉은 혀를 날름거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사당 안의 모든 조상 신위들이 한꺼번에 탄식하는 소리처럼 들려 등골이 오싹했다. 비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사당의 문짝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밖에서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빗물이 들이쳐 바닥에 깔린 멍석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최씨 가문이 이 마을에 터를 잡은 지 10대가 넘도록 단 한 번도 범해지지 않았던 금단의 영역이 오로지 도박 빚에 쫓긴 후손들의 더러운 욕망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순간이었다. 판석은 숨을 헐떡이며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오동나무 상자에 백사를 억지로 구겨 넣었고 뱀의 차가운 피부가 손끝에 닿자 전신에 소름이 돋으며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를 느꼈다. 뚜껑을 닫고 쇠고리를 채우는 찰그랑 소리가 적막한 사당 안에 울려 퍼지자 밖에서 요란하게 울리던 천둥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기이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 끔찍한 폐륜의 밤이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진사댁 두 아들은 마을에서 꽤나 점잖은 양반 자제들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것은 겉포장에 불과했을 뿐 실상은 썩어 문드러진 속내를 감추고 있었다. 아버지 최진사가 병환으로 눕자마자 두 형제는 가세가 기울어가는 줄도 모르고 읍내의 투전판을 제 집 안방 드나들듯 하였으며 기생집의 붉은 등불 아래서 밤을 지새우며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다. 논문서와 반문서가 하나둘씩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급기야는 집안의 집기들마저 빚쟁이들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형제는 술김에 나누었던 불경한 이야기를 현실로 옮기기로 작당했던 것이다. 형님, 며칠 전 장터에서 만난 그 서역 상인 말이오. 희귀한 짐승이라면 부르는 게 값이라던 그자 말이오. 만석이 취기에 젖어 흘린 말 한마디가 판석의 뇌리에 깊게 박혀 떠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가문의 수호신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
상자에 갇힌 백사는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상자 자체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어 그것을 들고 있는 판석의 팔을 타고 불길한 기운이 전해졌다. 두 형제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사당문을 빠져나와 빗줄기가 가늘어진 마당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향했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죄책감보다는 곧 손에 쥐게 될 황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비틀거리면서도 빨랐다. 젖은 흙바닥을 밟을 때마다 질척거리는 소리가 났고 마당 한가운데 심어진 오래된 회화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귀신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춤을 추는 듯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만석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사당 쪽을 확인했는데 어둠 속에 잠긴 사당이 입을 벌리고 자신들을 삼키려 하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져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뒷문 밖에는 약속한 대로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사내가 수행원 두어 명을 거느리고 묵묵히 서 있었는데 그들의 행색은 조선의 것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이국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사내는 판석이 들고 있는 오동나무 상자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품 안에서 묵직한 자루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서 나는 짤랑거리는 금소금이 두 형제의 귓가에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감미롭게 들렸다. 약조한 물건이 틀림없소? 만약 뱀이 죽었거나 상처라도 입었다면 거래는 없던 일이오. 사내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낮았으며 조선말이 서툰 듯 억양이 기이하게 뒤틀려 있었다. 판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상자를 내밀었고 사내는 상자를 받아들고는 귀를 가져다 대고 잠시 내부의 동정을 살폈다. 상자 안에서 미세한 진동과 함께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오자 사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금화가 가득 든 자루를 판석의 발치에 툭 던졌다. 자루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나는 둔탁한 소리에 만석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고 판석은 황급히 자루끈을 풀고 내용물을 확인했다. 어둠 속에서도 번쩍이는 누런 황금빛은 두 형제의 눈동자를 멀게 할 만큼 강렬했고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면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떵떵거리는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 수백 년간 가문을 지켜온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죄책감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거래는 끝났소. 이제 이 물건은 내 것이니 뒤탈이 없도록 하시오. 사내는 짧게 말을 남기고 수행원들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형제가 금화 자루를 들고 방으로 돌아와 촛불 아래서 돈을 세기 시작했을 때 밖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비는 완전히 그쳤으나 밤하늘의 구름은 더욱 짙게 깔려 달빛 한 점 비치지 않았고 평소라면 여름밤을 가득 채웠을 개구리 울음소리나 풀벌레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겨 세상이 죽음과도 같은 정막 속에 잠겨버린 것이다. 마당의 우물에서는 알 수 없는 검은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했고 사당 앞을 지키던 늙은 삽살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방 안의 두 형제는 황금의 광채에 취해 밖에서 벌어지는 흉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형님, 이것 보시오. 이 돈이면 당장 내일이라도 기와를 새로 올리고 논밭을 다시 사들일 수 있겠소. 만석이 금화 한 뼘을 깨물어보며 낄낄거렸다. 판석 역시 떨리는 손으로 금화를 쓸어 담으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렸는데 그의 그림자가 벽에 비쳐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뱀이 분리를 틀고 있는 형상처럼 보여 기괴함을 더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다시 양반답게 사는 거다. 그깟 뱀 한 마리가 대수냐. 조상님들도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을 보시면 기뻐하실 게다. 판석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말하며 술병을 기울였고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이 풀리면서 나른한 취기가 몰려왔다. 그들은 금화자루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려 했으나 왠지 모를 불안감에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쉴 때마다 텁텁한 맛이 느껴졌고 벽장 너머에서 쥐들이 갈짝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신경을 긁었다. 새벽녘이 가까워질 무렵 선잠이 든 판석의 꿈속에 뱀의 형상을 한 노인이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며 그를 노려보았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긴 손톱이 달린 손을 들어 판석의 심장을 가리켰는데 그 손가락 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판석의 가슴을 옥죄어 왔다. 으악! 판석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옆에서 자던 만석 역시 악몽을 꾸었는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고 있었다. 창호지 문 밖은 아직 어스름한 새벽이었지만
닭이 울지 않아 마을 전체가 기분 나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판석은 불길한 예감을 떨치기 위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다가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다. 마당 한가운데 어젯밤에 상인들이 밟고 지나간 자리마다 풀들이 시커멓게 말라 죽어 있었고 그 궤적은 마치 거대한 뱀이 기어간 자국처럼 굽이치며 대문 밖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사당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에 신주 단지들이 모두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는 광경이었다. 조상들의 위패는 마치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것처럼 반으로 쪼개져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핏자국 같은 얼룩이 흥건했는데 그것은 어젯밤 내린 빗물과는 확연히 다른 끈적하고 비릿한 액체였다. 판석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사당으로 다가갔고 깨진 위패들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어젯밤 자신이 백사를 잡을 때 썼던 삼배 그물의 조각이었는데 그물코마다 하얀 뱀 비늘이 박혀 있었고 그 비늘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순간 판석의 귓가에 어리석은 놈들이라는 나지막한 탄식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그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끼며 주저앉았다. 그때 안방에서 만석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형님, 이리 좀 와보시오. 금화가 이상하오. 판석은 혼비백산하여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방바닥에 쏟아놓았던 금화들이 밤새 그 빛을 잃고 거무튀튀한 돌멩이처럼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금화의 표면에 뱀의 비늘 문양 같은 것이 돋아나며 흉측하게 변질되고 있었다. 만석은 변해버린 금화를 손에 쥐고 덜덜 떨며 울상을 짓고 있었고 판석은 그제야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미 욕망의 독이 퍼진 그의 머릿속은 금화가 변했다는 사실보다 이것을 어떻게든 다시 황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광기 어린 집착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단지 때가 탄 것일 뿐이다. 판석은 미친 듯이 옷소매로 금화를 문질러댔지만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돌멩이에서는 역겨운 비린내가 진동할 뿐이었다.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댁 지붕 위로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몰려들어 울어대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최진사댁에 무슨 변고가 생긴 게 틀림없어. 저리 흉한 징조는 내 평생 처음 보네. 하지만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 두 형제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불러들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 속에서 마을 앞을 흐르던 개울물마저 핏빛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탐욕이 부른 저주가 이제 막 그 멜리를 풀고 최씨 가문을 향해 동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따가운 여름 햇살이 쏟아지는 최진사댁 마당은 새벽녘에 그 기괴했던 공포가 무색할 만큼 활기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이, 거기 석가래를 좀 더 높이 올리게. 우리 가문의 위세가 하늘을 찔러야 하거늘 그따위로 낮게 올려서야 쓰겠나. 최판석은 가끈을 빳빳하게 매만지며 인부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의 몸에 걸친 비단 옷은 눈이 부실 정도로 호화로웠으나 그 안에서 풍기는 거만함은 썩은 내보다 더 역했다. 기이하게도 그날 아침 돌멩이처럼 변해버렸던 금화들은 해가 중천에 뜨자 거짓말처럼 다시 찬란한 황금빛을 되찾았고 형제는 그것을 밤새 과음하여 헛것을 본 것이라 치부하며 오히려 더욱 광기에 차재물을 써대기 시작했다. 헐려나가는 낡은 담벼락 너머로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을 나왔지만 판석은 그들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지며 침을 탁 뱉었다. 못 배운 것들이 남의 경사에 눈이 뒤집혀서 쳐다보기는. 만석아, 저 거지들에게 떡고물이라도 좀 던져주어라. 그래야 액막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형의 말에 최만석은 엽전 꾸러미를 짤랑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섰는데 그의 얼굴색은 황금에 취해 붉게 달아오른 형과는 달리 어딘가 창백하고 눈밑이 짜탄 것이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새운 사람 같았다. 만석은 엽전을 한 줌 쥐어 흙바닥에 흩뿌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자, 옛다. 개처럼 기어서 주워보거라. 마을 사람들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당장 끼니가 급한 몇몇 노비들과 아이들이 바닥에 엎드려 엽전을 줍는 꼴을 보며 만석은 묘한 희열을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엽전을 줍던 한 아이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는데
아이의 손바닥에는 엽전 자국이 불에 댄 것처럼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그 상처 모양이 기이하게도 뱀의 이빨 자국과 흡사했다. 만석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으나 애써 고개를 돌리며 재수없게 어디서 엄살이야 라고 소리치고는 황급히 대문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왔다. 집안은 목수들이 나무를 켜는 톱질 소리와 망치질 소리로 요란했지만 그 소음 틈바구니 속에서도 판석의 귓가에는 간헐적으로 스스스 하는 뱀이 기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자꾸만 신경을 긁어댔다. 그는 그것이 낡은 기둥을 갉아먹는 존벌레 소리일 것이라 여기며 애써 무시하려 했으나 새로 들여온 비싼 자개장 문을 열 때마다 훅 끼쳐오는 비릿한 냄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여봐라, 청소를 어찌 해놓았기에 방 안에서 이런 생선 썩는 냄새가 난단 말이냐. 판석이 하인들을 불러 호통을 쳤지만 하인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늙은 하인 구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날이 아침부터 닦고 또 닦았사옵니다만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도통 찾을 수가 없사옵니다. 마치 벽 틈새나 마루 밑바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사온데. 판석은 구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곰방대로 그의 머리통을 후려쳤다. 내 놈이 늙어서 노망이 났구나. 마루 밑이라니. 당장 향을 피워라. 이 역겨운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향을 피우란 말이다. 하지만 향을 피우면 피울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고급 침향의 그윽한 향기와 정체불명의 비린내가 섞이면서 마치 시신을 염습할 때 나는 듯한 묘하고도 구역질 나는 악취로 변해 집안 전체를 휘감았다. 그러던 중 부엌 쪽에서 여종들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 이게 뭐야? 우물무리, 우물무리. 판석과 만석은 불길한 예감을 억누르며 부엌 뒷마당 우물가로 달려갔다. 우물가에는 방금 길어올린 두레박이 나뒹굴고 있었고 여종들은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판석이 성큼성큼 다가가 두레박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맑아야 할 우물물은 검붉은 핏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 표면에는 허연 거품과 함께 뱀의 비늘 같은 얇은 막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변괴란 말이냐? 판석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만석은 사색이 되어 형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형님, 이거 예사롭지가 않소. 어젯밤 우리가 그 짓을 한 뒤로. 입 다물라. 판석이 동생의 말을 가로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인들이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의 기강이 무너지고 흉흉한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갈 것이 뻔했다. 판석은 짐짓 태연한 척 헛기침을 하며 표정을 수습했다. 아마도 쥐새끼나 들짐승이 우물에 빠져 죽은 게다. 당장 물을 다 퍼내고 우물을 청소해라. 그리고 이 일을 입 밖에 내는 놈은 혀를 뽑아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판석의 서슬퍼런 협박에 하인들은 부들부들 떨며 두레박을 다시 잡았지만 퍼내도 핏빛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구쳐 올랐다. 마치 땅속 깊은 곳, 건드려서는 안 될 혈맥을 찔러 피가 솟구치는 듯했다. 그날 저녁, 억지로 차려낸 저녁상은 산의 진미로 가득했으나 형제는 수저를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데 그 김에서조차 은은한 비린내가 풍겼기 때문이었다. 만석은 배가 고파 참을 수 없었는지 숟가락으로 밥을 크게 한술 떠서 입에 넣으려 했다. 그러나 숟가락이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 밥알들이 꿈틀거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하얀 구더기대로 변해 숟가락 위에서 바글거리는 것이 아닌가. 으악!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밥상을 엎어버렸고 엎어진 밥그릇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밥알이 아니라 수천 마리의 구더기들이었다. 구더기들은 마루 틈새로 기어들어가며 징그러운 소리를 냈고 판석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밥상을 발로 걷어찼다. 내 이놈들, 쌀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밥에 벌레가 끓는단 말이냐. 판석은 당장 곡식 창고인 광으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횃불을 들이대자 드러난 광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가을 추수를 끝내고 가득 채워두었던 쌀가마니들이 모조리 터져 있었고 그 안에 쌀들은 썩어서 검게 변해 있거나 구더기와 쥐떼가 뒤엉켜 파먹고 있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쥐들이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붉게 충혈된 눈으로 판석을 빤히 쳐다보며 찍찍거리는 소리 대신 쉬익하는 뱀 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쥐들의 꼬리는 털이 빠져 매끈한 것이 마치 작은 뱀의 꼬리처럼 보였다.
판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등 뒤에서 따라온 만석은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집안의 모든 생기가 썩어 문드러지고 그 자리를 음습한 사기가 채우고 있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겼지만 형제에게는 그 침묵이 더 큰 고문이었다. 갓 새로 지은 사랑방 안. 최고급 목화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등 밑이 베기고 따가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판석은 눈을 감으면 어젯밤 보았던 백사의 눈동자가 떠올라 눈을 부릅떴고 눈을 뜨면 천장 대들보 위에서 무언가 긴 물체가 스르르 지나가는 헛것이 보여 다시 눈을 감아야 했다. 옆자리의 만석은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 발목을, 뱀이 제 발목을. 만석의 잠꼬대에 짜증이 난 판석이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방바닥 아래 구들장 밑에서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스스스, 툭, 투둑. 그것은 뱀이 연리를 틀었다가 풀며 흙벽을 치는 소리였다가 이내 수십 수백 마리의 뱀이 서로 엉켜 비비는 소리로 변해갔다. 소리는 점점 커져 방바닥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다. 판석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이불을 뚫고 고막을 파고들었다. 마치 구들장 바로 밑이 펄펄 끓는 아랫목이 아니라 차가운 뱀굴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그때였다. 방문 창호지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달빛을 받아 비친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쭉하고 구불구불한 거대한 구렁이의 그림자였는데 머리 부분에는 뿔처럼 솟은 것이 달려 있었다. 판석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그림자를 응시했다. 그림자는 문살을 타고 스르르 움직이다가 문고리 근처에서 멈췄다. 덜컥 잠가둔 문고리가 저절로 흔들렸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다. 누구냐? 판석이 쥐어짜듯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틈으로 가늘고 긴 붉은 혀 같은 것이 쑥 들어왔다가 사라졌는데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파르르 떨리며 푸른색으로 변했다가 꺼져버렸다. 완벽한 어둠 속에 남겨진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덜덜 떨었다. 밖에서는 늙은 부엉이가 처량하게 울어댔고 그 울음소리는 마치 다 죽는다 하는 곡소리처럼 들렸다.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궁궐 같은 집은 이제 그들을 서서히 조여오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판석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더듬어 보았다. 손끝에 닿는 피부가 거칠고 딱딱하게 느껴졌다. 그는 황급히 부싯돌을 켜 다시 불을 붙였다. 불빛에 비친 자신의 손등을 본 판석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손등의 피부가 마치 뱀 허물처럼 하얗게 일어나 벗겨지고 있었고 그 아래로 돋아난 살은 징그럽게 번들거리는 비늘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판석의 비명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찢었다. 옆에 있던 만석이 놀라 깨어나 형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도 형의 손등에 돋아난 흉측한 비늘이 들어왔다. 형님. 손이 왜 그렇소? 만석이 뒷걸음질 치며 물었지만 판석은 대답 대신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손등을 손톱으로 벅벅 긁어대기 시작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가려움증은 멈추지 않았고 긁으면 긁을수록 비늘은 더욱 선명하게 돋아났다. 이것은 병이 아니었다. 이것은 저주였다. 가문의 수호신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금화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육체마저 짐승의 것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탐욕이라는 병은 이토록 명백한 징벌 앞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판석은 피투성이가 된 손을 붕대로 칭칭 감으며 핏발선 눈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근이 오른 게다. 그래, 새로 지은 집 나무독이 오른 게야. 날이 밝으면 의원을 부르면 그만이다. 그는 스스로를 속이며 동생을 노려보았다. 너도 입 닥치고 있거라. 만약 이 일을 입 밖에 내어 우리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한다면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만석은 형의 광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형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싹트고 있었다. 형님이 나 몰래 그 말을 빼돌리고 저주를 혼자 피하려다 벌을 받은 건 아닐까? 의심의 독은 뱀의 독보다 더 빠르게 형제 사이를 파고들었다. 날이 밝아왔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다. 마당의 화초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었고 새로 칠한 단청은 10년은 된 것처럼 색이 바래고 벗겨져 있었다. 하인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못 있겠어.
이 집은 저주받았어. 밤마다 들리는 그 뱀소리며 썩은 냄새며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판석의 귀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들을 잡을 힘조차 없었다. 그의 온몸이 견딜 수 없이 가려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판석은 붕대로 감은 손으로 온몸을 긁으며 텅 빈 대청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태양마저 검게 보였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 친분이 있던 현감나리가 집들이 축하차 방문한 것이었다. 판석은 낭패감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흉측한 꼴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으면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집안 깊숙한 곳, 굳게 닫힌 사당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서늘한 바람과 함께 누군가의 웃음소리였다. 히히, 어서 오시게. 잔치는 이제 시작이니.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젯밤 꿈속에서 들었던, 그리고 마루 밑에서 들렸던 바로 그 소리였다. 최판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외부인이 이 저주받은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과연 어떤 참극이 벌어질지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현감의 방문조차 이 모든 파멸의 각본 속에 포함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라는 것을. 현감나리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소리가 대문 밖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최판석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손등을 뒤덮은 흉측한 비늘을 감추기 위해 그는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긴 소매가 달린 겹저고리를 꺼내 입었고 각끈을 턱 밑까지 단단히 조여 매어 창백하게 질린 안색을 조금이라도 가려보려 애썼다. 형님, 정말 이 꼴로 손님을 맞이할 셈이오. 만약 나리가 우리의 괴상한 몰골을 보고 관아에 신고라도 하면 그땐 정말 끝장이오. 만석이 불안한 눈빛으로 형의 뒤를 쫓으며 속삭였지만 판석은 도끼를 품은 눈으로 동생을 쏘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입 다물라. 우리가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이 집은 명문가야. 감히 누가 우리를 의심하겠느냐. 판석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향해 걸어 나갔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관절이 굳어가는 사람처럼 삐걱거리고 부자연스러웠다. 대문이 열리고 현감이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서자 판석은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는데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오, 최진사, 자네가 새로 집을 단장했다기에 내 친히 축하해주러 왔네. 헌데 한여름에 웬 겹저고리인가? 자네 혹시 몹쓸 병에라도 걸린 겐가? 현감이 부채질을 하며 의아한 듯 물었고 판석은 황급히 고개를 조아리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 아니옵니다. 나리, 그저 며칠 전부터 약간의 오한이 들어 몸조리를 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누추한 곳까지 왕림해 주시니 가문의 영광이옵니다. 판석은 현감을 사랑채로 안내하며 속으로 제발 아무 일 없이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빌었으나 하늘은 이미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다과상을 받던 현감의 표정이 갑자기 묘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참 이상도 하지. 어디서 자꾸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자네 집에서 젓갈이라도 담그나? 현감이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순간 안채 쪽에서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괴성이 터져나오며 사랑채의 문이 박살날 듯 쾅 하고 열렸다. 뜨거워. 몸이 불타는 것 같아. 물을 다오. 옷이 다 찢겨나간 채 흉측한 몰골로 뛰쳐나온 것은 다름 아닌 판석의 장남, 창수였다. 창수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변해 있었는데 온몸의 피부가 벗겨져 붉은 살점이 드러나 있었고 그 위로 하얀 뱀 비늘이 돋아나 진물을 흘리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눈이었다. 검은 자위가 완전히 사라지고 흰 자위만 남은 눈동자가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입에서는 거품을 물고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아버님, 제 몸속에 뱀이 기어다녀요. 창수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마루 바닥을 벅벅 긁어댔고 그의 손톱이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골이패며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이게 무슨 해괴한 꼴이란 말이냐? 현감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냈다. 판석은 혼비백산하여
아들의 몸을 붙잡으려 했지만 창수의 힘은 장정 서너시 당해내지 못할 만큼 강력했다. 창수는 아버지의 팔을 뿌리치고 현감에게 달려들어 그의 발목을 덥석 잡았는데 그 손의 감촉이 마치 차가운 파충류의 피부와 같아 현감은 기겁을 하며 발길질을 해댔다. 이거 놓아라! 이 미친놈이 어디 감히 관원에게 손을 대느냐!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현감의 고함 소리에 수행원들이 달려와 창수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창수는 기이한 유연성으로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며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렸다. 히히, 다 죽을 거야. 흰뱀이. 흰뱀이 보고 있어. 우리 모두의 뱃속에 알을 깠어. 히히. 아수라장이 된 사랑채에서 판석은 넋을 잃고 주저앉아 아들의 광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양반 가문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졌고 숨기고 싶었던 저주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현감은 혼비백산하여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고 그 뒤통수에 대고 판석은 변명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다. 장수는 한참을 발광하다가 기력이 다했는지 거품을 문 채 마루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고 만석은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형님, 끝났소. 이제 소문이 퍼지면 우린 이 마을에서 살 수 없소. 관아에서 역병이라도 돌았다고 생각하면 집에 불을 지를지도 모르오. 만석의 절망 섞인 목소리에 판석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는 쓰러진 아들을 하인들에게 맡기지도 못하고 직접 끌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날 오후 마을 어귀에 남루한 승복을 입은 노승 하나가 나타나 최진사 댁을 향해 합장을 하며 혀를 찼다. 노승의 눈은 깊고 맑았으나 그가 바라보는 최진사 댁의 지붕 위에는 검은 먹구름이 뱀처럼 벨리를 틀고 앉아 집안의 생기를 쥐어짜고 있었다. 노승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대문 앞으로 다가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나무 아미타불, 인과 응보가 뚜렷하거늘 어찌하여 하늘을 속이려 드는가. 끊어진 용매롱미, 이 피를 토하고 있으니 결자 해지하지 않으면 구족이 멸하리라. 목탁 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나 집안의 형제에게는 마치 머리를 쪼개는 뇌성병력처럼 고통스럽게 들려왔다. 판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다가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몽둥이를 들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네 이놈! 어디서 재수없게 연불질이야. 당장 꺼지지 못할까. 판석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노승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노승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어 판석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시주님, 댁의 곳간에 쌓인 황금은 재물이 아니라 독두입니다. 그것이 댁의 혈육을 갉아먹고 댁의 영혼을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참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노승의 말은 전곡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으나 탐욕의 눈이 먼 판석에게는 그저 금을 노리는 사기꾼의 수작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이 땡중놈이 내 놈도 내 금화가 탐이 나서 수작을 부리는 게지.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판석은 이성을 잃고 몽둥이로 노승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노승이 비틀거렸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어리석은 중생이여.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는구나. 내 오늘 빈손으로 가나. 두고 보시게. 내일 아침 이 집터에는 재만 남을 것이니. 노승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을 떠났다. 판석은 씩씩거리며 몽둥이를 내던지고 침을 뱉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만석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방금 그중이 뭐라고 했소? 금화 이야기였소? 혹시 형님이 나 몰래 밖으로 금화를 빼돌리려고 사람을 부른 것 아니오? 뭐라고? 이놈이 지금 형을 의심하는 게냐? 판석이 기가 막혀 소리쳤지만 만석의 눈빛은 이미 예전에 순박했던 동생의 것이 아니었다. 탐욕과 공포, 그리고 형에 대한 불신이 뒤엉켜 뱀의 눈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형님이라고 못할 것 없지 않소. 아까 창수가 발광할 때도 형님은 금화자루부터 챙기지 않았소? 내가 못 본 줄 아시오? 만석의 지적에 판석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아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질 때 그가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장롱 깊숙이 숨겨둔 금화상자의 열쇠였다.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추악한 본성이 들통나자 판석은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며 동생을 몰아붙였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너와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고 한 짓이다. 형제의 싸움은 점점 더 격해져 갔다. 그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뒹굴며 육두문자를 퍼부었고 급기야는 집안의 가장 신성한 곳인 사당으로까지 밀려 들어갔다. 사당 문이 열리자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내부가 드러났다. 신주 단지들은 이미 박살이 나 있었고 바닥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액체가 흥건했다. 그러나 형제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사당 한 구석, 바닥을 파내고 숨겨둔 금화 항아리만이 들어왔다. 내 몫이야. 내가 가질 거야. 너 같은 놈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만석이 발악하며 판석을 밀치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항아리 안을 들여다본 순간 만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항아리 속에는 찬란한 금화 대신 수백 개의 배말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반투명한 알껍질 속에는 꿈틀거리는 새끼 뱀들의 형체가 비쳤고 그 알들은 마치 숨을 쉬듯 규칙적으로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금화는? 내 금화는 어디 갔어? 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항아리를 뒤엎자 뱀 알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와 사당 바닥을 굴러다녔다. 알이 깨지면서 끈적한 점액과 함께 덜 자란 새끼 뱀들이 기어나와 크피거리는 소리를 냈다. 판석은 그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을 기어다니며 깨진 알 껍질을 주워 담았다. 아니야, 이건 금화야. 내 황금이야. 내 놈이 바꿔치기 한 거지. 내 놈이 마술을 부린 거지. 판석은 완전히 미쳐버린 듯했다. 그는 꿈틀거리는 새끼뱀을 손에 쥐고 그것이 금화라도 되는 양볼에 비비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보아라 만석아. 이 영롱한 빛깔을. 이것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형의 광기에 질린 만석은 뒷걸음질 치다가 깨진 위패 조각을 밟고 넘어졌다. 그때 천둥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갈랐고 번개 불빛에 비친 사당 벽면에는 거대한 백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벽을 타고 움직이며 두 형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판석의 몸에서 끔찍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의 목덜미에 돋아나 있던 비늘들이 일제히 곤두서며 턱관절이 기이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으그그. 판석은 괴상한 소리를 내며 목을 부여잡았다. 그의 피부 밑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며 이동하는 것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다. 그것은 혈관이 아니라 마치 굵은 지렁이 수십 마리가 피부 가죽 아래서 기어다니는 듯한 형상이었다. 형님 왜 그러시오? 만석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판석은 대답 대신 입을 크게 벌렸다. 그의 입안에서는 사람의 혀 대신 두 갈래로 갈라진 뱀의 혀가 길게 튀어나왔고 눈동자는 완전히 파충류의 세로 동공으로 변해 있었다. 판석은 더 이상 인간 최판석이 아니었다. 탐욕이 빚어낸 괴물 혹은 백사의 저주가 형상화된 존재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만석아, 춥다. 너무 춥다. 네 따뜻한 피가 필요해. 판석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동생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톱은 어느새 날카로운 갈고리처럼 변해 있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사당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 속에서 만석은 미친 듯이 마당을 가로질러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이 저주받은 집, 괴물이 되어버린 형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이 집 안에 가둬두려는 듯했다. 만석이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동안 뒤에서는 질질 끌리는 발소리와 함께 형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디 가느냐? 아우야. 우리 함께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비에 젖은 판석의 비늘 덮인 얼굴이 번들거렸다. 그는 더 이상 두 발로 걷지 않았다. 허리가 기이하게 꺾인 채 네 발로 기어서 아니 뱀처럼 몸을 꿈틀거리며 바닥을 기어서 다가오고 있었다. 만석은 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덜덜 떨며 하늘을 원망했다. 조상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러나 하늘은 묵묵부답이었고 대신 사당 쪽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번개가 사당 지붕을 때린 것이다. 불길은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맹렬하게 타오르며 집 전체를 삼킬 기세로 번져나갔다. 불타는 사당, 쏟아지는 폭우, 그리고 괴물로 변해가는 형.
이 아비규환의 지옥도 속에서 최만석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이 팔아넘긴 것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 가문의 영혼이자 자신들의 인간성 그 자체였음을. 이제 남은 것은 파멸뿐이었다. 노승의 예언대로 끊어진 용맥은 피를 요구하고 있었고 그 재물은 바로 탐욕에 찌든 그들 형제였다. 불길이 거세지면서 집안의 모든 쥐떼와 벌레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마당을 뒤덮었고 그 징그러운 생명체의 파도 속에서 형제는 최후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화마, 허머가 빗줄기를 집어삼킬 듯 맹렬한 기세로 치솟아올라 칠흑 같던 밤하늘을 대나처럼 붉게 물들이니 그 광경이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듯 처참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조차도 최씨 가문의 수백 년 업보가 타오르는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 오히려 빗물이 불에 닿아 치익거리며 뿜어내는 수증기가 매캐한 연기와 뒤섞여 숨통을 조여오는 독가스가 되어 저택 전체를 휘감았다. 꺼내란 말이다. 내 황금, 그 속에 내 목숨이 들어있단 말이다.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절규가 불타는 안채에서 터져나왔다. 이미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린 최판석은 온몸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안방 문지방을 넘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의 피부를 뒤덮은 하얀 비늘들이 불길에 그을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터져나갔지만 탐욕에 마비된 그의 뇌수에는 오로지 방 안 깊숙이 숨겨둔 금화 괴짝에 대한 집착만이 남아 육신의 고통을 압도하고 있었다. 마당 구석에 처박혀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최만석은 공포에 질려 혀가 굳어버렸다. 형의 모습은 흡사 불 속에서 춤추는 이무기와 같았다. 옷가지는 이미 다 타버려 흉측한 나신이 드러났는데 척추뼈가 기이하게 솟아올라 등이 굽어 있었고 팔다리는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나 마치 거미처럼 땅을 기고 있었다. 형님, 제발 그만두시오. 다 타버렸소. 이제 다 끝났단 말이오. 만석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으나 판석은 고개를 획 돌려 동생을 노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형제애라고는 티끌만치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보물을 노리는 경쟁자를 향한 사레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네 이놈, 네가 내 금화를 훔치려고 불을 질렀지? 죽여버리겠다. 내 금화에 손대면 다 죽여버릴 테다. 판석이 입을 벌리자 시커먼 연기와 함께 갈라진 혀가 날름거렸고 그는 불붙은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기이한 민첩함으로 몸을 날려 만석의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다. 만석은 엉금엉금 기어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이미 불타는 담벼락이었다. 바로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렸다. 마을 사람들이었다. 붉게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달려온 마을 장정들이 도끼와 쇠스랑을 들고 들이닥친 것이다. 불이야! 최진사택에 불이 났다. 어서 물을 길어라.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대문을 넘어선 순간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화재 현장이 아니었다. 불타는 기와 지붕, 위로는 수천 마리의 쥐떼가 꼬리에 불이 붙은 채 찍찍거리며 뛰어내리고 있었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핏빛, 빗물 위로는 셀 수 없이 많은 뱀들이 서로 뒤엉켜 갤리를 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옥도의 한가운데 뱀 괴물로 변해버린 판석이 동생 만석을 깔고 앉아 목을 조르고 있는 폐륜의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저게 뭐야? 사람이야? 짐승이야? 횃불을 들고 앞장섰던 촌로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판석은 사람들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는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뱀인 채로 일그러져 있어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흉측한 몰골이 평소 거만하게 굴던 최진사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괴물이다. 최진사 댁 아들이 괴물이 되었다.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하지만 판석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불길에 휩싸인 안방의 괴짝뿐이었다. 그는 만석의 목을 조르던 손을 풀고 다시 불타는 방을 향해 몸을 던졌다. 비켜라! 내 돈이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 판석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숯덩이가 되어가는 장롱을 부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무쇠 괴짝을 끄집어냈다. 괴짝은 불에 달궈져 시뻘겋게 변해 있었지만 판석은 뜨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듯 맨손으로 그것을 끌어안고 뒹굴었다.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는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찾았다. 내 보물. 이것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순간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번개줄기가 정확히 판석이 끌어안고 있는 궤짝 위로 내리꽂혔다. 쾅! 눈을 뜰 수 없는 섬광이 번쩍였고 그 충격으로 궤짝의 잠금 장치가 터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뚜껑이 열린 궤짝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찬란한 황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꿈틀거리는 눈부시게 하얀 수천 마리의 새끼 백사발셔들이었다. 아니, 이게 뭐야? 금화가 왜? 판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손 안에서 꿈틀거리는 백사들을 내려다보았다. 백사들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을 맞이한 듯 일제히 동리를 드러내며 판석의 온몸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으악! 떨어져! 저리 가! 판석의 처절한 비명이 불타는 저택을 뒤흔들었다. 백사들은 판석의 눈, 코, 입, 귀 등 구멍이란 구멍으로 모조리 기어 들어갔고 그의 살점을 물어뜯으며 맹독을 주입했다. 판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지만 구르면 구를수록 더 많은 뱀들이 그의 몸을 옥죄어 왔다. 그것은 단순한 뱀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잡혀 팔려간 가문의 수호신, 그 어미 백사의 원혼이 갈기갈기 찢겨 수천 개의 분신으로 되살아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심판, 명백한 천벌, 텐파디였다. 그때 무너진 사당터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더니 연기가 뭉쳐지며 거대한 뱀의 형상을 이루었다. 연기로 된 백사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불타는 저택을 내려다보며 슬픈 듯 분노한 듯 긴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 소리는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만석은 잿더미 속에 주저앉아 그 형상을 올려다보며 오열했다. 잘못했습니다. 할아버님, 조상님. 제가 눈이 멀어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뒤늦은 참회였으나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 이미 저질러진 죄업은 사라지지 않았다. 만석의 발밑으로 땅이 쩍 갈라지기 시작했다. 집안이 약해진 탓인지 아니면 땅속 용맥이 노한 탓인지 저택의 마당 전체가 거대한 싱크홀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살려주시오. 사람 살려. 만석은 필사적으로 기어 나오려 했으나 무너진 기둥이 그의 다리를 덮쳤다. 으악!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만석은 고개를 돌려 형을 찾았다. 그러나 판석이 있던 자리에는 이미 형체는 사라지고 수많은 백사들이 뒤덮인 거대한 고치만이 불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판석은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뱀들에게 산채로 먹혀 그 자신이 탐욕의 덩어리가 되어 소멸해가고 있었다. 촌로는 지팡이를 들어 땅을 치며 탄식했다. 보아라! 하늘이 노하셨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제 조상을 팔아먹은 놈들의 말로가 저러하구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처참한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그 어떤 경전보다도 무섭고 생생한 인과응보의 가르침이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마치 이 더러운 죄악의 흔적을 모조리 씻어내려는 듯 퍼부어댔다. 불길은 빗줄기와 싸우며 마지막 발악을 하듯 맹렬히 타올랐고 화려했던 최진사댁의 기와 지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굉음을 냈다. 기둥이 쓰러지고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가운데 만석의 절규도 판석의 비명도 뱀들의 쉬익거리는 소리도 모두 거대한 붕괴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누구 하나 나서서 그들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구할 수 없었다. 그곳은 이미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심판대였기 때문이었다.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뱀에게 온몸이 감긴 채 궤짝을 끌어안고 숫덩이처럼 굳어가는 판석의 손이었다. 죽는 순간까지도 놓지 못했던 황금에 대한 미련. 그것이 바로 그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족쇄가 되었다. 하늘에서는 뇌성병력이 멈추지 않고 내리쳤고 땅에서는 검붉은 흙탕물이 솟구쳐 올라 불타는 잔해들을 삼켜버렸다. 한때 마을 사람들을 굽어보며 위세를 떨치던 99칸. 대저택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진흙 구덩이 속으로 처참하게 수장되어 가고 있었다. 먼동이 틀 무렵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으나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다시 최진사댁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으리으리했던 고대 광실은 온데간데 없고 검게 그을린 폐허와 웅덩이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웅덩이 한가운데 뱀 비늘처럼 반짝이는 기묘한 돌 하나가 솟아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것 봐. 저 돌 모양이 꼭 사람이 뱀에게 휘감겨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 그것은 판석이 죽어가며 남긴 저주의 흔적이자 탐욕의 기념비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돌을 보며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리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누구도 그 폐허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풍기는 냉기와 비릿한 냄새가 여전히 코끝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폐허의 잔해 속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흙더미에 반쯤 파묻힌 채 다리가 으스러진 만석이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집도, 재산도, 형제도, 그리고 가문의 명예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과 뱀의 저주가 남긴 흉측한 상처뿐이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귓가에는 어젯밤 형의 비명소리와 뱀들의 추챙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남아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잿더미 위로 떠오른 아침에는 무심하리만큼 찬란하여 밤새 지옥도가 펼쳐졌던 최진사댁 터를 더욱 처참하게 비추었다. 매캐한 연기가 아직도 땅바닥에 낮게 깔려 스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타다 남은 기둥들이 앙상한 갈비뼈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는 폐허 속에서 만석은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몰골은 차마 사람이라 부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는데 화마가 핥히고 간 얼굴 반쪽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렸던 한쪽 다리는 기이하게 비틀려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다가와 그에게 물 한 바가지를 건넸으나 만석은 물을 마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검게 그을린 손으로 땅바닥에 흙만 움켜쥐며 오열했다. 형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못난 놈이 가문을 망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고 눈물은 뺨에 묻은 숯검정을 타고 검은색으로 흘러내려 마치 피눈물을 쏟는 듯했다. 화려했던 99칸 대저택은 하룻밤 꿈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그을린 기와 조각과 깨진 독 무더기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흉흉한 소문에 휩싸인 그 터를 뱀골이라 부르며 기피했고 아이들에게조차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다. 그러나 갈 곳 없는 만석은 그 폐허를 떠나지 못했다. 그는 반쯤 무너진 행랑채 구석에 거적대기를 엮어 움막을 짓고 마치 죄를 씻기 위한 수행자처럼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다. 낮에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거나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고 밤이 되면 무너진 사당터 앞에 꿇어앉아 밤새도록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 백사님,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제 형님과 조상님들의 영혼이라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는 탐욕에 눈이 멀었던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폐허 위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화재의 참상은 점차 희미해져 갔지만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저택터와 그곳을 지키는 꼽추노인 만석의 존재는 마을의 기이한 전설로 자리 잡았다. 만석은 더 이상 예전의 오만방자한 도련님이 아니었다. 그는 마을의 타슨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길가에 죽어있는 미물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성껏 묻어주는 기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뱀 장수가 뱀을 잡아다 파는 것을 본 만석이 기겁을 하며 달려들어 자신의 전 재산인 보리쌀 한 자루를 털어 뱀들을 모두 사들여 방생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저 양반, 뱀 귀신이 씌었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뱀만 보면 사족을 못 쓰니 원.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만석의 눈빛에 서린 깊은 슬픔과 진정성을 보며 그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여름밤, 만석은 여느 때처럼 사당터 앞에 뱀 바위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바위는 형판석이 뱀떼와 함께 불타 죽은 자리에 생긴 것으로 기이하게도 사람이 뱀에게 휘감겨 고통스러워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을 돋게 했다. 만석은 빗물에 젖은 바위를 어루만지며
형의 이름을 불렀다. 형님, 그곳은 춥지 않소? 이제 그만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시오. 황금 따위가 무엇이라고. 그때였다. 번개가 번쩍이며 폐허를 비추는 순간 만석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뱀 바위 틈새에서 희미한 서광이 비치더니 수십 년 전 그날 밤 판석이 잡아 가두었던 바로 그 거대한 백사가 스르르 기어 나온 것이었다. 백사의 비늘은 세월의 흐름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눈부시게 빛났고 붉은 눈동자는 깊고 그윽했다. 만석은 숨이 멎을 듯한 전율을 느끼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오, 수호신이시여, 드디어 저를 벌하러 오셨나이까? 달게 받겠나이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옵소서. 그러나 백사는 만석을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다가와 만석의 굽은 등과 흉터투성이인 다리를 혀로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백사의 혀가 닿은 곳마다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며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만석이 고개를 들어 백사를 바라보자 백사는 마치 미소를 짓는 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꼬리로 바닥의 흙을 툭툭 치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백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던 낡은 옷가락지 하나가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유품으로 형판석이 도박자금으로 쓰려고 훔쳐 달아났던 물건이었다. 만석은 흙투성이가 된 옷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용서의 징표였다. 가문의 수호씨는 탐욕에 찌든 형제에게 천벌을 내렸지만 끝내 진심으로 참회하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온 만석에게는 마지막 자비를 베푼 것이었다. 그날 이후 만석의 얼굴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평온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움막 주변에 꽃나무를 심고 무너진 담벼락을 정리하여 작은 정원을 꾸몄다. 폐허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쉬어가는 쉼터로 변모해갔다. 만석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의 이야기는 항상 똑같은 교훈으로 끝을 맺었다. 얘들아, 명심하거라. 황금은 돌보다 못하고 욕심은 독사보다 무서운 법이다.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만석도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만석은 뱀 바위 옆에 기대어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만석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품속에는 낡은 옷가락지와 함께 그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백사 조각상이 꼭 쥐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드디어 고통 없는 세상으로 떠나 가족들과 재회했을 것이라 믿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양지 바른 언덕에 묻어주고 그가 살던 움막자리에 작은 사당을 지어 백사당이라 이름 붙였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되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최씨 가문의 비극과 교훈을 되새겼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마을에는 신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비가 오는 밤이면 백사당 근처에서 거대한 흰 뱀이 나타나 마을을 지키듯 켈리를 틀고 앉아있는 모습이 목격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욕심을 부려 남을 해하려는 자가 나타나면 밤마다 꿈속에 흰 뱀이 나타나 호통을 쳐서 개과천선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최판석과 최만석, 두 형제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경종이자 자연과 신의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으로 남아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폐허가 된 대저택의 터에는 이제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여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한때는 부귀영화의 상징이었으나 탐욕의 불길에 타버린 그 자리에 이제는 자연의 생명력이 다시 피어올라 상처를 덮고 있었다. 뱀 바위는 이끼에 덮여 부드러운 형상으로 변했고 그 곁을 흐르는 개울물 소리는 마치 옛날의 슬픈 사연을 씻어내려는 듯 맑고 청아하게 흐르고 있었다. 인간의 욕심은 유한하나 자연의 섭리는 무한하며 진정한 행복은 황금 괴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비움에 있다는 진리를 묵묵히 증언하면서 말이다.